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47부 광해군의 중리배교 그 복잡한 속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오늘 이제 광해군의 중리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 중리배교라는 말이 참 듣기에는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중립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중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중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자격과 조건이 주어져야지만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요. 미국하고 중국이 한판 붙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립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누구랑 붙어도 러시아는 할만하니까요. 그래서 감히 러시아를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미국, 중국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러시아는 그냥 중립을 지키겠다. 아니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은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연히 러시아가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끼어들면은 피곤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쯤 사이즈로는요. 여기서 중립이 통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중립을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과연 미국과 중국이 그걸 갖다 용인을 하겠냐 이거죠. 결국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너네 누구 편이냐? 빨리 편을 하나 정해라.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에는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중립을 지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거는 스위스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굉장히 특이한 요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스위스가 뭐 엄청난 강대국이라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알프스 그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유한 국가였죠. 근데 그 네덜란드도 중립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독일군이 그냥 싹 밀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안내 얘기가 여기서 또 쓰여졌던 거죠. 근데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요, 중립외교라는 게 듣기에는 참 달콤해 보이는데 내가 뭐 그 중립을 갖다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꼭 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어떻게 보면 이제 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허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1618년 윤 4월에 후금이 명의 요동 지역의 요새인 무순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접한 광해군. 파병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조선 조정은 파병을 기정사실로 인식을 하고 병력 동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광해군은 파병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심지어 가급적 파병을 하지 않는 쪽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교과서에서는 중립외교였다라고 그렇게 포장이 돼서 서술이 돼 있다는 거죠. 물론 광해군은 표면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명제국이 후금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둘이 붙었을 때 꼭 명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경솔이는 움직이지 말자라는 신중론을 제시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신중론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 행동인 건 맞아요. 근데 광해군의 속내는 단순히 신중론이 아니라 파병을 안 했으면 좋겠다. 즉 진짜 중립기업 바꾸서 자기는 관망저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이거를 갖다가 명이나 후금이 인정을 할 거냐 이거죠. 물론 중립기업을 박다고 하면은 조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후금이 입장에선 땡스죠. 근데 명이 과연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이제 제일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광해군은 이런 말도 합니다. 조선의 국방체제가 아직 병농일치체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군병을 동원할 수가 없다. 지금 뭐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을 갑자기 동원해서 어떻게 싸우냐. 그리고 이렇게 농사 짓는 농민들을 동원해서 전쟁터로 가게 되면은 필시 밥 먹고 싸움박질만 하는 저 후금군의 상대가 되게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전교하였다. 우리나라가 평소에 군대를 양성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병농을 구분한 제도와 똑같이 했더라면 아침에 영을 내려 저녁에 출발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조발에 직결시킬 때면 을에 제때에 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게 되곤 한다. 근데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광해군은 임진왜란 그 난세를 헤쳐온 인물이잖아요. 그때 직접 분조를 이끌고 활약을 했었죠. 그때 똑똑히 지켜봤어요. 조선이 국초부터 만들어놨던 양인 개병제, 진관체제, 재승 방약의 가장 큰 허점.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쟁이 나면 동원하는 그런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병력이 집결하기 전에 일본군이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요 말에도 약간은 좀 이제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는데 조선도 그래서 이걸 반성을 해가지고 우리도 병농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완벽한 병농 분리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그 시효가 될 만한 부대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훈련도감이에요. 그래서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상비군 체제로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파병을 하려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파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군대이긴 했죠. 자, 이어서 보면은 그리고 훈련받지도 못한 약조를 억지로 징발하여 원망하고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면서 몰아보낸다면 아마도 압록강을 건너기도 전에 변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훈련받지도 못한 약졸, 당시 조선 군대가 이렇게 허접했냐? 이 말도 사실은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광해군 화법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거 면밀하게 따져봤을 때는 크게 맞는 말은 아니고 그런 유형의 좀 화법을 쓰거든요, 여기서. 훈련받지 못한 약졸. 요것도 좀 이제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임진왜란 끝난 지 아주 오래된 건 아닙니다. 종전을 기준으로 잡으면 대략 한 20년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병사들이 아직 여전히 생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중장년이었으면 지금은 노병이었을 거고 그때 만약에 초년병이었으면은 지금쯤 이제 중장년, 숙련병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뭐 훈련받지 못한 약졸이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조금은 거시기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광해군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임진왜란 때 보니까 조선군은 어디 뭐 성이나 혹은 뭐 이제 험한 요지에 들어가서 지키고서 싸운 건 참 잘하는데 야전으로 나가서 공격한 건 정말 아니더라. 실제로 그런 주옥 같은 패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용인패전 대표적으로. 그리고 금산전투도 열심히는 싸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이제 패전을 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조선군은 야전에선 영 아니다. 근데 이번에 해야 될 전투는 수성전이 아니라 공격전이고 그것도 야전 아니냐. 더군다나 상대방이 누구냐. 야전이라고 하면 아주 이골이 난 후금 오랑캐들 아니냐. 걔들 상대로 과연 우리 조선군이 야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왜 이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조선군은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험지에 들어가서 수성을 하는데 특화된 군대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훈련이 짜여져 있다. 근데 갑자기 지금 후금하고 싸운다고 하면은 이게 체제 전환이 되겠냐 이거죠. 현재 한국군도 그래요. 현재 한국군도 보통은 북한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 중국군 정도를 상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얘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모든 국방 시스템 설계가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일본의 강점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부산 쪽은 후방이라고 해가지고 대비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뭐 그동안 국방력에 투자를 많이 했고 또 뭐 세계 뭐 군사력이 6위쯤 가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광해군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이 명제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어요. 이거는 이제 한미 관계를 비교해서 대입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죠. 그만큼 조선과 명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파병을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경우에 맞이하게 될 그 후폭풍, 그것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광해군이 2품 이상의 관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이거 진짜 파병을 하는 게 맞겠냐, 안 하는 게 맞겠냐. 그렇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신료들이 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병 문제에 대한 논쟁이 요즘처럼 여야로 갈려가지고 한쪽에서 해야 된다, 한쪽에서 하면 안 된다, 팽팽하게 맞선 게 아니라 사실은 광해군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파병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파병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가 국내에서 이미 그렇게 여론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광해군 혼자 이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버틴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인 대북조차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파병 찬성론이었습니다. 만약에 명예 만력제가 직접 직서를 보내온다면은 결국에는 이거 등 떠밀리다시피 보기 흉하게 파병을 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어차피 해야 될 거 우리가 선심 쓰듯이 그냥 과감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내부의 공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홀로 광해군 혼자만이 파병에 대해서 주저하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이제 신중한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나름의 해안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참 진짜 그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한 거였으면은 그냥 신중론자였다. 그랬으면 광해군의 이런 외교 정책도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게 좀 이제 불편한 진실들인데,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아마 얘기를 했는데 편집이 된 건지 아니면 요 부분을 그냥 의도적으로 뺀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짚고서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광해군의 좀 말 못할 속사정이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죠. 7년 전쟁을 거치면서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정말 많은 활약을 했죠. 이때 당시 광해군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나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문제 많다, 뭐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광해군은 대단했던 인물이 맞아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흑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부왕인 선조는 전쟁 영웅인 광해군을 질시를 했죠. 이 때문에 중간에 세자를 영창대군을 교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치 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날 올리는 조선왕조 실록에서 광해군 일기 파트가 되면은 제가 좀 이 부분을 다룰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하들은 아예 대놓고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 유영경이 이끌었죠. 그런 파벌이 결성될 정도였어요. 심지어 궁 안의 궁인들까지 은근슬쩍 광해군을 괄시하는 그런 정말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정말 억하심정이 쌓일 법도 하죠. 하지만 시간은 결국에는 광해군 편이었고 천신만고 끝에 존버 끝에 결국에는 광해군이 왕이 오를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세자 시절에 겪었던 불우한 경험 때문인지 광해군은 왕이 되자마자 상당히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집권 기간 내내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면서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강력한 왕권에 대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피해 숙청을 단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 때 옥사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옥사를 일으켜서 계속 사람들 갖다 이제 숙청을 하고 경쟁자들 제거하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플러스 알파로 더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의존할 게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광해군을 보면요, 연산보다는 다르게 술, 여자 뭐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조처럼 뭐 그렇게 담배를 엄청나게 피던 꼴초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의 위안을 찾을 만한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놀이? 게임? 이런 것도 심취할 법도 한데 그런 쪽이 아니라 음양술에 좀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왜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은 세상 살다가 뭐가 좀 잘 안 풀리고 하다 보면은 미신을 신봉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평소에 안 보던 점을 보러 간다든지 또 거기 한번 빠져들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슬슬 음양술에 빠져들게 되면서 여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아마 광해군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된 거는 아마도 예정된 운명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은 그 예정된 운명이 뭔지를 찾아내기만 한다면은 앞으로 닥칠 그런 애군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 소설 삼국지를 봐도 거기에서 조조가 관로를 불러가지고 점을 쳤던 게 좀 요런 뉘앙스였잖아요, 그죠? 앞으로 혹시라도 닥칠지 모를 그런 애군을 갖다 한번 피해보자. 그래서 의외로 조조도 말년에 도교나 이런 풍수 이런 쪽에 많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음양술에 빠져드는 게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종종 역사 속에서 연출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음양술에 푹 빠진 광해군은 왕의 기운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궁전공사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궁전공사를 한다. 그렇게 토목공사를 일으켜가지고 왕의 위엄을 내세우기도 하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풍수지리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궁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왕기를 보충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7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복궁이 전소되었기 때문에 왕이 머물 궁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 맞기는 맞아요. 이 때문에 선조는 환도를 한 다음에 월산대군의 집에 잠시 이제 머물면서 여기를 임시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운궁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창덕궁 재건을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된 창덕궁 재건은 시일이 꽤 걸려가지고, 왜냐면 전쟁 끝난 다음인데 뭐 있어야지 하죠. 그죠? 지금 완전 그냥 개털이 됐는데 여기서 그런 궁전 공사를 어떻게 팍팍 진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광해군 2년차에 가서야 가까스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광해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창경궁도 중수를 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 대신들은 아직 전후복구가 한참이기 때문에 이거 불가합니다라고 반대를 했지만, 광해군은 이런 얘기 해요. 아, 본래 대비마마를 모시는 궁이 창경궁 아니었냐. 그러니까 내가 효를 다하려면 적어도 창경궁까지는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던 분이 다들 아시죠? 인목대비 폐비하려고 했던 거. 하여튼 이것도 결국 핑계죠. 그래서 궁을 이제 또 건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광해군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즉각 창경궁을 중수를 했고, 또 여세를 몰아서 경운궁까지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광해군이 뭐 실추된 왕권을 회복한다, 뭐 그런 목적 정도로 봐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광해군이 계속해서 궁전 공사에 열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1617년입니다. 이 무렵쯤 가가지고 광해군이 인왕산 아래에 거기가 이제 터가 좋다더라. 근데 여기에다가 새롭게 궁을 신축할 것을 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경궁이라는 궁이었죠. 자, 그리고 또 풍수가의 말에 따라가지고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서려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정원군의 집을 뺏어가지고, 참고로 그 아드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죠. 결국에는 그 집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경덕궁을 짓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경덕궁이 나중에 이제 경희궁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시기가 언제였냐? 1617년이니까 후금이 선포되고 지금 언제 후금과 명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판국에 지금 광해군이 궁전 건축을 한 채도 아니고 무려 두 채나 밀어붙였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단기간에 끝날 리가 없고, 후금이 무순을 함락했다는 급보가 들어왔던 1618년 윤 4월에도 여전히 두 개의 탑도 아니고 두 개의 궁전이죠. 두 개의 궁전 공사는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광해군의 속사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광해군은 세자 시절에 불우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좀 병적인 집착을 갖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행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피해 숙청도 정말 많이 단행하고 실제로 왕권도 많이 공고해졌어요. 그런데도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과실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궁전 공사를 지었던 건데, 실제로 광해군 한 10년차가 되면은 정말 왕권이 엄청 공고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참 이제 광해군의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예기치 않은, 반갑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는 거죠. 그 변수가 바로 외부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즉, 광해군은 자신의 왕권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 토목공사에 집중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반갑지 않은 외부 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실제로 무순이 함락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다음에 광해군이 내린 명령이에요. 전교하였다. 대내 연구가 있어 이어하는 일이 매우 급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라는 것은 새로 궁전을 짓고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뜻이죠. 어쩔 수 없이 경덕궁까지 포함시켜
먼저 영족해 하였는데 이는 그 공역이 인경궁처럼 거창하지도 않아 완공 또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보면요. 연관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다. 제조 10여인이 살펴서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떠한 일인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내일 안으로 속히 그려서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병흑군 공사를 금년 안으로는 완공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물리지 말고 완전히 끝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야 지금 전쟁 날 것 같으니까 공사 일단 중단해. 그게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야 너네 왜 자꾸 뺑기 써?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완공돼? 이거 무조건 내년까지 완공시켜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지금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광해군한테 있어서 요동파병은 그야말로 이거는 진짜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에 요동으로 파병을 했다가 승리를 하면 다행인데 참패라도 한다면은 지금 짓고 있는 궁정공사는 중단될 수도 있는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왕권에 생채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최대한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 광해군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정의 신하들은 광해군에게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니까 토목공사를 잠시 중단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 이제 나온 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근년 이래로 나라에 큰 공사가 있어 부역이 무겁게 자주 가해지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도 발이 차면 가슴이 상하고 백성이 원망하면 나라가 상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백성의 원성이야말로 극에 달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전쟁을 치러야 할 일이 있게 되었는데 예로부터 전쟁과 토목공사는 형세상 아울러 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일단 궁정공사 중지하시고 파병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때 이 지었던 궁전이 한 채도 아니고 두 채고 그 두 채가 조그마한 것도 아니에요. 그 규모 사이즈가 원래 조선의 전궁이었던 경복궁보다 더 커요. 상당히 럭셔리한 형태의 궁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당시 조선의 국력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후북고 사업도 지금 완료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아직도 그때 후유증이 좀 남아있어요. 또 심지어 더군다나 여기서 엄청난 지원을 투입해가지고 대규모 궁정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다 파병까지 한다.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하지만 광해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답하기를 소를 보고 모두 잘 알았다. 내가 유념토록 하겠다. 궁궐 공사는 반절이나 추진하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정지시킬 수 있겠는가? 형세를 보아가며 처리하겠다. 사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건의한 신하가 만약에 이거 제 의견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직하겠습니다. 까지 얘기를 했는데 광해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직은 하지 말고 계속 일은 해라. 그리고 이미 반이 넘게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아까워서 중단을 하냐. 그냥 이거 계속 진행해라. 묻고 더블로 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세상 보아가며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절대 중간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궁정공사를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선 입장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터지게 된 건데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병행하면서 지금 또 대규모 원정군을 파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를 했다는 거죠. 그나마 수성이면 조금 낫겠는데 이것도 원정이에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광해군은 가급적 토막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파병을 미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정말 막대했다는 거죠. 당연히 파병 준비에 투입될 만한 재원이 넉넉할 리가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1년에 군기시에서 무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정철, 이 정철이 1만 근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특히 화포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이 10배인 10만 근의 정철을 토목공사에 때려 박았는데 그것도 불과 3개월 만에 소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국방 예산의 10배를 청와대에 두 채 신축하는데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개인적인 속사정하고는 별개로 시간은 조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명예 조정에서 새로 파견한 요동 경략 양호, 특히 조선하고 나름 또 인연이 있는 인물이죠. 이 양호가 공식적으로 조선 조정에 파병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조선으로서도 파병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남은 선택지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거예요. 광해군이 고집을 꺾을 리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가마솥에 누룽지까지 팍팍 그어서 두 개의 궁정 공사를 병행하는 와중에 요동의 군대를 파병할 그런 최후의 국력을 짜낼 일만 남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기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서 패배라도 한다면은 그야말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가겠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요동에 파견될 부대는 어떻게 선정이 될 것인가? 다들 아시다시피 강홍립이 파병이 됐는데요. 과연 당시 조선군은 병력 구면은 어떻게 돼 있었고 병력의 구성은 어떻게 이제 되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